저희는 다른 전통과 문화에서 서로 살고 있지만 균형 잡힌 거버넌스와 법률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ESG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발전 역시 동시에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통된 신념을 공유합니다. EU의 국가들은 현재 이러한 시스템 아래 혜택을 구가하고 있고요. 높아진 인간 존엄성과 지속 가능성을 통해서 지구 공동체에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패널 토론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연사의 발표가 끝난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호주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연사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혁 변호사님이십니다. 체리타스 로펌의 선임 변호사이시고요. 현재 파트너 변호사로서 역임하고 계십니다. LLB 학위를 졸업을 하셨고 퀸즐랜드 공과대학에서 법실무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시드니 신학대학에서 신학학사를 취득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문학 석사 퀸즐랜드 대학에서 취득하셨습니다. 다수 해에 걸쳐서 자선 분야 선도 법률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양재혁 변호사님은 자선 펀드레이징과 같은 분야에서 활약을 해오고 계십니다. 발표를 통해서 호주의 우수 ESG 사례로서의 공익 기업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양재혁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Professor Lee.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문현 회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모두 감사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기계를 다루는 게 좀 익숙치가 않아서요.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거주하고 있는 변호사고요. 공익기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기업이라는 것은 자선단체라던가 아니면 비영리단체 아니면 사회적 기업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투자 역시 포함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토픽은요. ESG의 우수 사례로서의 공익기업을 호주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동료에게 말을 했는데 동료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ESG는 4개의 ESG는 사실 공익보다는 영리에 좀 기인한다라고 코멘트를 하긴 하였습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는데요. 목표와 활동이 ESG와 일련되어서 이어지는가 할 때 공익 기업에서는 ESG와 관련된 트렌드를 어떻게 우리가 쫓아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제 세션에서는요, 제가 이러한 질문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기업에서의 ESG란 어떻게 다뤄지는가? 특히 중요한 법적인 어려움 중 하나인 영리 기업이 ESG를 추진할 때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공익 기업이
ESG 혹은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좋은 대안 모델이 되는가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 생각에는 제 동료가 했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ESG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 조금 더 알맞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는 트렌드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재정적인 이익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오너뿐만 아니라 관리자 역시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의 트렌드 하에서 기업이 따라야 하는 트렌드를 만들고 이것은 전통적인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탁자들이 재정 분야 혹은 비재정 분야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이사의 의무에 부합하는가라고 보면요. 호주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법적인 기업 의무하에 기업들이 따라야 하는 것은 주주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의무 중에는요. 다른 의무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갈등을 피해야 하는 의무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사회는 회사의 그리고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ESG 문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이사회의 의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문제는 이사회에 있어서 ESG 원칙에 따라야 하는 어떠한 정해진 의무라던가 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ESG는 하지만 여전히 이사회의 의무에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굳건한 이행이나 굳건한 ESG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몇몇 사례에서 보면은 기업들이 재정적 기회를 잃고는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ESG 정책을 따르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이 ESG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원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ESG 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ESG는 사실 수탁자의 의무에 관련해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사회는 ESG를 구현하고자 할 때 법적 의무를 위반할 리스크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자면은 제 대답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회사의 자원을 써야 하고 또 ESG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해야 할 때 하지만 이 결정이 주주의 최대 이익, 기업의 최대 이익과는 부합하지 않을 때 소송의 제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몇몇 주주들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이 회사에 투자한 이유는 나의 개인적인 재정 이익을 위해서다. 나는 어떤 다른 사회적인 것을 위해서 투자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하죠. 이러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들이 ESG 원칙을, ESG 가치를 조금 더 추구하고자 하는 트렌드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다른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 ESG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사회의 의무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어떤 갈등을 빚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SG는 장기적인 투자에 관련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마케팅에 대한 기대 측면에서도 ESG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을 얻기 위해서 기업들은 ESG 트렌드를 잘 쫓아가야 하죠. 하지만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의사회가 충분한 수익을
얻는 의사결정 하지 못할 시 소송 제기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논쟁거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사회의 의무가 그렇다면 ESG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일반적인 법적 의무나 법적 보호를 이야기를 할 때 ESG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없다면은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호주 법에 의하면은 이 리스크와 관련된 이러한 이사 의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겠는데요. 많은 국가에서는 여러 법률이 있고 규정 통합이 ESG 문제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파편적인 법률에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는 환경, environment를 의미합니다. 지금 2년 동안 진행됐던 사례에 있는데요. 마크 맥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마크 맥베이라는 사람과 레스트라는 연금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 간에 소송이 있었는데요. 약 600억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는 연금 펀드입니다. 그리고 이 마크는 이 슈퍼 펀드의 일원이었죠.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2018년 맥비 씨는 레스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레스트의 이사회가 이사의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마크 맥피를 위해서 투자를 할 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리스크가 펀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가게 되었는데 레스트의 트러스티가 법적인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은 환경적인 함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베이의 소송은 어떤 구체적인 법률에 대한 것은 아니었고 이를 통해서 사실 호주의 법률이 새롭게 나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놈 허틀리라는 선임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호주 변호사 협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사회는 물질적이고 전환적인 영향을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펀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환경 활동가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례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은 호주에서 거의 기념비적인 기후 변화 관련 리스크를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사례가 되었을 텐데 레스트는 기후 변화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평판 그리고 제3자에 관련된 리스크라고 인식을 하였고 레스트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다루기를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타결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레스트에게는 그렇게 많은 선택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 두 당사자들 간의 타결에는 사이에는 어떠한 법적인 것은 없고 수탁자의 의무에 관련된 그리고 ESG 의무에 관련된 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의무에 대한 확신성이나 명확성도 사실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ESG의 트렌드에 관련해서 말이죠. 그리고 S, 소셜, 사회에 대한 것을 한번 보면은 이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현대 노예 방지법이
법이 있습니다. 2019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현대 노예 방지법은 약 1억 달러를 넘게 투자를 하여서 공급망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치 사슬에 걸쳐서 현대 노예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아주 잘 알려진 사례인데요. ESG의 사회적 요소들을 보면은 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회에게는 각각 고유의 권한이 있는데요. 또 의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영연방 국가들에서도 ESG 원칙과 가치를 각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SG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된 사항은 아직 호주 내에서는 없습니다. G는 거버넌스를 의미하죠. 정부 규제 당사자나 아니면은 ESG 관련된 트렌드를 감시하는, 특히 예를 들어서 대기업과 관련된 ESG를 보게 되면은 호주 증권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기업 지배구조 원칙 및 권장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된 기업에 대해서 젠더 다양성이나 이사회의 다양성, 그리고 다양한 인력의 다양성에 대해서 공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산업 코드들이 있는데 ESG 가치를 따르기 위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3개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법률만이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고 ESG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사항은 없다. 합의된 프레임워크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이사회에 대해서 이사회는 이 파편된 다양한 법률이나 권고사항을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통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조금 법률적인 관련이 있는데 현존하는 그리고 편파적인 법률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범위의 ESG 트렌드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있는 것인데 더 넓은 범위의 ESG는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의무와 일련된 공통성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기술적인 법률 도전 과제들이 있겠는데 영리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ESG 관련된 운영을 하고 있을 때 말이죠. 그렇다면은 공익 기업을 운영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회나 아니면은 수탁자는 이사회의 의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익 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ESG 통합을 호주에서 이뤄내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무엇이 공익 기업을 ESG 트렌드에 있어서 우호적인 그리고 또 적절한 대안 모델을 만드는가인데요. 공익 기업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기업은요. 목적 중심 기관이며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공익 기업은요.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예를 들어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기업도 기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요구 사항이 있는데 비영리 기업에서 이사회는 주주의 최대 재정적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이사회는요. 기업의 목적을 위해서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경제적인 투자자들의 이익이 우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익기업은 예를 들어서 자연을 보호한다던가 아니면 사회적 정의를 발전시킨다던가 하는 목적을 두고 설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더 통합된 ESG 원칙을 영리기업과 비교했을 때 더 잘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익기업의 미션과 목적을 보게 되면은 ESG 트렌드와 훨씬 더 잘 일련된 상태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무와 상충할 리스크가 훨씬 적은 것이죠. 하이브리드 기업의 경우, 하이브리드 기관의 경우 조금 다른데 이사회의 권한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한다,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ESG 결과를 만들기 위해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의사결정을 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이브리드 기관의 경우는 공공이익 기관으로서 몇몇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하이브리드 기관은 혹은 미국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게 있는데요. 비즈니스 수익과 또 공익 문제를 모두 균형 있게 다루는 하이브리드 기관이 되게 됩니다. 공익 기업 모델은 영리 기업의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모델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익 기업의 목적과 특징이 훨씬 더 ESG 원칙에 부합합니다. ESG 원칙은 지속 가능한 조치를 기업 운영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요. 공익 기업의 구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ESG 원칙 실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는 훨씬 더 많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ESG 원칙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가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사회, 즉 목적 중심 기업의 이 사회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최대 수익을 내는 데 대한 리스크에 직면할 위험이 훨씬 적습니다. 구조적으로 법률에 따르면 공익기업은 하이브리드 기관으로서 ESG 이슈를 이사회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공익기업은 훨씬 더 적합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ESG 트렌드에 있어서 말이죠. 그렇다면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익기업이 ESG 원칙을 운영에 통합하고 있는가? 라고 보면은 사회적인 면이 ESG 중에서 특히 호주의 토착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토착민들은 세대에 걸쳐서 굉장히 빈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고, 이 특유 계층의 소외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착민 주도로, 그리고 토착민을 위한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는 다른 일반적인 영리 기업들과 비슷하게 유지가 되지만 이 사회는 토착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기업의 상업적인 결과는 토착민들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호주 토착민 기업의 세대에 걸친 빈곤을 끊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판매되는 토착민들의 예술 작품들, 미술 작품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호주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슬픈 사실은 토착민 예술가들은 그들의 예술품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착민들은 그리고 토착민 예술가들은 함께 어떤 기관을 설립을 하고 이를 통해서 예술가들이 어떠한 타이틀을 성취하게 되고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이런 구체적인 거버닝 규칙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토착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수락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관에 대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을 받고 그 수익은 다시 비즈니스 목적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고용된 토착민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토착민 예술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영리 기업으로서의 비즈니스 수익이 호주 토착민의 세대에 걸친 빈곤을 끊는 데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델에서 그럼 이사회의 의무는 뭘까요? 이 비즈니스의 이사회는 거버닝 규칙 내에서 자신들의 원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을 위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또 다른 좋은 예시를 보면은 제가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준 호텔이 있는데 윤리적인 호텔이고요. 블루 마운틴,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 있는 블루 마운틴에 있는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지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졌고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바로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즈니스적으로나 아니면 재정적 이익으로만 봤을 때 이게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비재정적인, 비상업적인 요소를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이 결정이 최고의 재정적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 내에서는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투자자들이 이사회가 수타차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리스크를 제기하거나 클레임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ESG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다른 영리 기업에 비해서 이사회가 이런 보호를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일반적인 예시인데요. 대형 비영리 단체가 대주주로 있는 영리 기업이 이러한 형태의 일반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 법적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기업은 단순히 매일매일의 비즈니스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ESG 관련 이슈에 맞춰서 비즈니스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이 사례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시사합니다. 공익기업은 구조적으로 훨씬 더 ESG 트렌드와 잘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리 기업보다 훨씬 더 ESG와 연관이 있고 잘 일련되어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공익기업이 제공하는 구조적 모델은 더 나은 법적 보호를 이사회 그리고 수탁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혜택도 있겠는데요. 공익기업 모델이 영위할 수 있는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공익기업은 호주 내에서 영연방 그리고 주 세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혜택도 있겠고요. 연방 및 주세 면제나 세금 공제를 받기도 하고 또 정부나 아니면은 여러 펀딩을 유치하는 데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공익기업의 특징과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리고 또 이사회의 의무에 관련된 이슈 또 이러한 이사회를 보호하는 관련된 이슈 그리고 다른 세금 혜택에 관련된 것을 생각을 하면은 영리 기업들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익기업이 새로운 대안 모델로서 ESG 트렌드를 잘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 다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was really touched by 아주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컨셉 혹은 모델을 하나 배운 셈인데요. 모든 호주의 공적 기업과 공적 목적을 가진 그런 ESG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강조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미 존재하는 양식의 협력이 어떤 장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많은 그런 책임감 그리고 이 기업의 종류 특징에 따른 책임감을 어떻게 이행에 옮기는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SG가 많은 기관에서 지금 규명이 되고 있고 인식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구축되고 있음을 잘 배웠습니다.